안녕하십니까. 2012년 이제 2월 31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반이 지나갔네,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제 시험은 며칠 남았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42일 남았습니다. 딱. 6, 7에 42. 6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열심히 하시면은, 만약 자기가 외웠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합격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지금 기본반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기본반이 아니라 연구반까지 한번 들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진짜 이 40일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에 이제 합격에 큰 갈림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져가서 시험장에 가서 나와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만 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번엔 50문제, 다음엔 뭐 60문제, 다음엔 100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 1교시 13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6문제가 나옵니다. 18에다가 13 다음에 31문제입니다. 31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문제 중에서 물론 여기서 쓰셔야 되는 거는 4문제, 4문제, 4문제 4에다가 여기 10문제니까 총 22문제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문제 가져갔는데 그 중에 운 좋게 뭐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뭐 10개를 제대로 썼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기존에 외웠던 부분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아니면 진짜 모르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유출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차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쓰는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키워드,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2일 중에 한 6주 정도인데, 제가 지금 전력계통공학을 지금 한 4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한 4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주 동안에는 발전공학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써서 설명을 드린다거나 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서브노트라든가 그런 거를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띄워놓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다 정도, 요점 정리 정도만 해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시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배우게 될 것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10장까지인가요? 전력계통에 대한 그 요약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꾸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송배전공학에 대한 개요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전력계통에 대한 개요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다른 쪽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 거기다 채워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정답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딱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이 몇 줄 안 된다. 그럼 그걸 포장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반이나 문제풀이반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답안지하고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 예를 들어 뭐 문법을 찾더라도 이게 어디 있다. 뭐 조동사가 어디 있다. 뭐 문법에 지금 1형식, 2형식, 3형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뭐 전치사인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을 드립니다. 영어도 반복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는 반복을 해주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딱 구분 지어가지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1장, 2장, 4장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4장까지 다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 내가 이 안에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셔도 제가 봤을 땐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뭐라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쓰지는 못해도 내용이 뭐라는 걸 이해하고만 있어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는 끝났다라는 거니까, 그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일단 1장 전력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목차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집에 가서 이 목차를 써보십시오. 근데 그 목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까지도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이 다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계통의 구성. 요약해드리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지만, 구성에서는 뭐가 있냐? 발전설비, 수송설비, 운용설비, 이게 있다. 발수용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약간 더 살을 붙여서 전력계통의 특질이 뭐냐? 뭐 4가지가 있었죠? 저도 까먹었는데,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대규모성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키워드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생, 개, 중, 시스템의 대규모성, 생산과 소비의 동일성, 이렇게 동시성, 이렇게 되고요. 계통 특성의 다양성,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자꾸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생, 개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질을 외운다. 발수, 운, 이런 식으로 외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딱 나왔을 때 구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 키워드는 나와 주셔야지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질,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써주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전력계통의 발달. 발달에 대해서는 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발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력계통이 발달을 해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EMS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보시면은 NCC 있고, WIS 있고, 기후 부분 있고, 여기 보시면 RCC가 있고, 여기도 RCC가 있고, HRCC가 있고, 요건 3, 4, 5 변전소고, 요건 1, 5, 4 변전소고, 얘는 수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시죠?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10장하고 연계돼가지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EMS에 대한, 요 NCC에서 이러한, 이 NCC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PX, 전력거래소인데, 전력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여기 CCC가 있고, 그 다음에 WS, NIS, 기후정보통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도표를 보고, 이게 뭐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없이, 이런 EMS라는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써주고, 어떤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끌어가면 되는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시고, 그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100%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답안지가 나왔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EMS의 기능이 어떻게 되냐? 그럼 책에 10장에 보시면 기계 발급 안자원이 나왔었죠? 기계 발급 안자원. 제가 외우는 방법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기본 기능. 세부적인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계획 및 운용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자꾸 반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도 제어였나요? 예? 자료 취득 및 운영 기능, 취득, 원방 감시, 발전 제어, AGC, AFC하고 ELD가 합해진 거다. 예?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급전원 훈련 기능은 시뮬레이션 기능이니까 시뮬레이션이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연산해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안전도 제어, 세사 해가지고 안전도 제어를 할 때는 예방 제어, 예급복이라고 그랬죠. 예급복.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자료 취득 다 쓰죠. 데이터를 애퀴지션하는 시스템, 자료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만 써주셔도 그러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연산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방 감시 스카다죠. 이런 것들 뭐 용어들이 스카다를 실물에서는 뭐 ITCS다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스다 이런 용어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메이커에서 부른 용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스카다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입니다. 얘는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건 원방 감시인데 얘는 이거 변전소 자동화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인텔리전트 파워 컨트롤 시스템인가? 제가 이게 각각 용어들이 다 틀려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어들을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력계통의 발달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1-4 보시면 전력계통의 재문제. 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계획 문제하고 운영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아까 이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은 그 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재문제에 대해서 계획 문제, 운영 문제의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 그러면 5장, 6장, 7장, 8장, 뭐 10장과 같은 5장이 뭐였죠?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5장이 주파수 유효 전략, 그 다음 경제 운영, QV 컨트롤, 뭐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PF 컨트롤, QV 컨트롤, 그리고 이제 그 ELD,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앞으로 하게 되는 전력계통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뭐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보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장은 끝납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6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1장은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2-1 전력계통의 기초 딱 한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냥 기초는 뭐다 그냥 목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요. 전력계통 구성요소의 표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죠?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 쪽에 변압기가 있고 송전선로를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배전을 하죠. 이건 송전용 변압기고 이건 배전용 변압기고 그럼 여기에 뭐가 걸려있죠?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전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변압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송전선로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부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다. 그럼 동기발전기 비동기발전기도 있겠죠? 여기는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기 발생 원리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려지겠죠? 뭐 여기 그 외에 이제 복합 발전도 있을 테고 열병합 발전도 있을 테고 뭐 신재생 에너지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통해서 발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나눠보면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돌극기냐 비돌극기냐 원통형이냐 돌극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차가도나 뭐 과도냐 동기 리액턴스 발전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변압기 쪽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변압기는 그냥 2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 등이 있겠죠. 각 변이들이 있겠죠. 뭐 Y델타도 있고 YY도 있고 델타 Y도 있고 델타 델타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근데 3권선 변압기는 1차, 2차, 3차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임피던스 변환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로 가면은 송전선로 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선 전력계통이지만 항상 제가 성배전공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배전공학의 5장의 송전 특성이 나오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 집중정수회로, 분포정수회로 이걸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T형, 파형이 나오고 그다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포정수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전파방정시, 전파정수, 뭐 감쇄정수, 위상정수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전파 방정식 이제, 여기 뭐 특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하에 대해서는, 부하의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그냥 제가 압축 파일 집으로 그냥 외우시라고 그랬죠, 집. 그럼 집이 있으니까 Z는 임피던스죠. 일정 임피던스 모델. I, 전류죠. 일정 전류 모델. P, 전력이죠. 일정 전력 모델. 앞에다 일정만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임피던스 모델. 얘는 그러면은 P, 각각이 다 P 값이 있는데 P 값이 전압에 몇 승의 비례를 하느냐. 그럼 얘가 V 자승, V1승, V0승이다. 이렇게. 2, 1, 0.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PV, PV가 있다. 이거죠. 얘는 보면 자승이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는 1승이니까 비례하겠죠. 얘는 0승이니까 일정하겠죠. 그럼 전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일정, 뭘 쓴다고요? 전력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정 전력을 쓰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지금 예를 들어 악성부하들이 하절기, 동절기 때의 악성부하들이 에어컨, 그리고 또 뭐 있죠? 인버터 같은. 요즘들은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하절기 때나 동절기 때 많은 문제가 되겠죠. 전력 수급량에. 그래서 이 P값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P값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관리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수요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 정도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계통 구성 요소의 표현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위법. 단위법이 뭐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단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력 계통을 이제 계산할 때 고장전류 계산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 오음법, PU법이 있다. 그럼 단위법은 뭐냐? 바로 이 PU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PU는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예?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왜 얘를 쓰느냐, 왜 얘를 안 쓰느냐. 오음법으로 쓰게 되면 전압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번거롭더라.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기준 용량으로 변화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럼 나중에 보시면 이제 기준 용량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 항상 기준 용량은 베이스가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5MV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8%면 10MV에서는 몇 프로냐? 이렇게 부르면 여기 10MV가 들어가고 기준 용량이 10MV니까. 그리고 5MV에서 어떻게 해요? 8%라고 했으니까 얘는 10MV에서는 16%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준은 위에 올라간다. 우린 연장자가 위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특성, 임피던스 같은 거 이제 계산할 때 C분의 L, Z분의 Y. 항상 연장자가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외우는 방법들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음법, PU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력계통의 단위법 표시. 이제 기초방정식. 기초방정식이 뭐냐? 계산을 하기 위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선 방정식이 있습니다. 모선 방정식.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는 게 이겁니다. V는 IR이다. 우리가 이런 공식은 알고 있죠. 전기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럼 I는 R분의 V다. R 값이 연동이 되면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드미턴스로 계산했다. 그래서 I는 YV라는 이런 모선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값들은 이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통의 임피던스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2-5의 어드미턴스 행렬, 이 Y부스에 대한 행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전력 계통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그 복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행렬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I는 Y부에서 이 어드미턴스 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가 나옵니다. 건선비 변압기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여기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점짜리 문제로도 나오니까. 예? 이런 것들도 10점짜리 문제로 나오고요. 각각이 다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심지어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를 조금만 더 해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에 대해서 작성하는 취급을 어떻게 하는지, 뭐
나중에 보시면은 n자승, 뭐 n자승, 뭐 n자승, 뭐 n자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n이 들어가고 여기는 변화 n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상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I1은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I1, E1, 그 다음에 여기 E2, 여기에 지금 N배가 있으니까 A배가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 I2가 흘러갔을 때, 요거에 대한 I1과 I2의 흐름을 가지고, E1하고 E2의 관계. 여기 I하고 E2 간의 관계에서 이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 행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통 변경 시, 계통이 변경이 됐을 때, Y부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1번, 2번,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행렬들이 나오는데 행렬들이 나올 때 기존에 이렇게 있던 선로에 하나 선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n by n에서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행렬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경우. 기존 추가 그냥 이런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러면은 n by n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 10개가 있었다. 요게 10개고 요게 10개란 얘기죠. 근데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냐? 11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기존 행렬에 있던 부분에 여기 연결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n by n은 똑같은데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어드미터스하고 상호 어드미터스가 나오는데 이런 상호 어드미터스 값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연결되는 모선에서의 각각 값이 다 자기 어드미터스니까 자기 어드미터스 값이 바뀌겠죠. 그럼 이 n by n, 10by 10 곱하기 10회 행렬에서 기존에 없던 0으로 돼 있던 이 부분이 숫자가 뭔가로 바뀌었다 이거죠. 2번은. 기존에 이건 추가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거는 병렬로 다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건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고 얘도 새롭게 추가되지만 기존에 있던 선로에서 뭐 노드가 생기거나 이런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만 하나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된 것. 건선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때 이제 기존의 건선비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선비가 바뀌었을 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통 변경 시 Y부스 행렬에 대한 수정 부분은 이런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은 이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 공식 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보시면 역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뭐 이렇게 A, B, C, D가 있었다. 전체 행렬은 뭐냐? 전체 행렬은 T자를 붙입니다. 행과 열이 바뀝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행과 열이 바뀌니까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죠. 행과 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전체 행렬이고 역행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붙여집니다. 이거는 전체 행렬. 그리고 얘는 역행렬. 역행렬 계산하는 부분 A, B, C, D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걸 역행렬을 계산하면 AD 마이너스 BC분의 1이 들어가고요. A하고 D는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D하고 A로. 그리고 B하고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부호만 얘는 바꿔주고 얘는 부호만 바뀌어지고 요 앞에 전체적인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런 역행렬에 대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 가서 보시면 크레이머 소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I는 YV에서 요게 행렬이 뭐 1, 2 요거 I1, I2라고 하면은 요거는 Y11, Y12 Y21, Y22의 V1하고 V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할 때 이 값을 여기다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이제 크레이머의 소거법은 뭐냐면은 분모에서 분모 부분은 Y11, Y12, Y21, Y22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I1을 계산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여기서 넣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에 관련된 부분이 V1하고 V2를 집어넣고 여기 부분을 여기는 Y12하고 Y2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쪽 앞에 게 나온다 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 이쪽 걸 삽입을 하든 이쪽 걸 삽입을 하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크레이머의 소거법이 됩니다. 두 번째 걸 계산할 땐 요걸 빼고 여기를 y11, y12에다가 여기에 v1, v2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부분이 크레이머의 소거법이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건 4장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행렬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와이브스 행렬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따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가우스 자리대법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1장하고 2장은 이제 시험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책 같은 경우는 1장, 2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4장 부분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 전력계통의 특질이 뭐다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 와이브스 행렬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전력조류 계산으로 나가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조류 계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전력조류 계산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 첫 번째 계산의 개요 어떻게 되는지 전력조류 계산이라는 조류라는 게 뭐냐? 전류, 조류 좀 헷갈려지는데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계통 내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발전기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한전에서 발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도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지 아니면 부하 쪽부터 그림을 그릴 건지 그거에 따라서 무한대 모선도 틀려지죠. 근데 대부분의 무한대 모선을 보면 항상 발전기는 있습니다. 근데 부하 측의 무한대 모선을 많이 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어떤 때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전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할 때는 이제 그 부하 측을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 대한 부분을 무한대 모선을 하지만 대부분이 다 한전 측에 대한 것들은 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송전선들 다 집어넣고 부하 측을 모델링해가지고 계산하죠. 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을 한다든가 안정도를 할 때도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조류 계산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력조류 계산의 정식화. 이 전력방정식이 나옵니다. 전력방정식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I는 YV. 모선방정식 앞에서 배우셨던 2장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을 이제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 행렬 끌고 오고요. 다 끌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되는 거는 이런 어드미턴스 행렬을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이 어떻게 차이가 났냐. 직접법으로 보느냐, 소거법으로 보느냐, 반복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간이 계산법으로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해석 방법들이 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형 방정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비선형 방정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선형, 비선형 방정식을 해석하는 기법들에 따라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접법, 예?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 소거법, 그리고 반복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직류조류 계산법과 같은 간이 계산법, 이런 것들이 간이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계산, 조류 계산에 개요가 있었고 이걸 정식화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그 앞에서 배웠던 여기 전력계통 구성 요소의 표현에서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송전선, 부하 측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델링 하는 데서 있어서 발전기 모선, 그리고 어디죠? 부하 모선, 그리고 기준 모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모선을 놔두고 거기에 기지량과 미지량을 정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식화 과정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기지량으로 넣어서 모르는 미지량 값으로 계산한다. 이런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계통공학에서 봤던 고장전류 계산에서도 똑같은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장전류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죠? 고대 발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고장 조건을 넣는다 이거죠. 고장 조건. 고장 조건에 대한 기지량과 미지량을 넣어서, 예? 자꾸 제가 반복해드리는 게 대칭자법을 응용을 해서, 예?
그다음 발전기 기본식에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계산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이 미지량에 대한 전압 전류값들을 계산하면은 고장 전류 계산은 끝난다. 이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존 강의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PQ, V 델타라는 부분을 어떻게 넣어줘야 된다. 기준 모선이니까 기준에서는 V하고 델타. 뭐라고요? 개통 내에서 행렬로 계산하다 보면 손실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효전력 손실이라든가 무효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행렬로 계산하다 보면 뭐 반올림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그 오차를 지원을 해주려고. 우리는 1 플러스 1은 이해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1 플러스 1은 뭐 1.5다. 그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0.5가 어디로 갔어? 이렇게 막 찾는다는 얘기죠. 그 0.5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기준 모선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오차가 발생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부분이 이 기준 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하고 델타, 아까 얘기한 오차가 생기는 P하고 Q 부분을 여기서 손실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하 모선은 뭐죠? 발전기 모선. 부하는 항상 P하고 Q를 쓰죠. 그러니까 P하고 Q를 쓰는데 케이블의 거리라든가 케이블의 종류라든가 해가지고 전압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하가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위상각이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 양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V하고 델타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P,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 PV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PV. 발전기의 발전량 알고 그 발전기의 단자전압 알고 그러면 이제 Q, 델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올라가고 Q 델타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외우는 방법들은 다 틀립니다. 전력조류 계산은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니까 포트란으로 해가지고 막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턴 라스법이나 가우스 자델법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근데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이제 90년대니까 예? 약하다 보니까 뭐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옛날 5.2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넣어가지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돌리면은 드드드득 해가지고 도트 프린트에다 출력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카피하고. 근데 지금은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FM이라는 유한요소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전자계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자개가 형성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열화상 찍으면 색깔이 변하죠. 그것처럼 그 안에서 자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M 프로그램이. 그게 이제 2D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돌리면 하루 이상 갔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기기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프로그램 돌려놓고 나가서 맨날 테니스 치러 다니더라고요. 아, 쟤네들은 언제 공부를 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돌려놓고 와서 놀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속도가 많이 빨라지다 보니까 펜티엄 2, 3, 4, 5 그래서 이제 펜티엄 5에서 지금 펜티엄 6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부분의 특성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분들, 송배전공학에 관련된 부분들, 발전공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이렇게 컴퓨터처럼 많이 됐느냐? 안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썼던 이런 부분에 대한 변압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이 없으니까. 단지 틀려진다고 그랬는데 발전공학 쪽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들이 나타났던 거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그런 것들만 조금 새로운 이제 시사 문제로서 나올 뿐이지 나머지 발성배전공학에서는 기존에 나와있던 이런 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 범위 안에 항상 나오니까 새로 나오는 부분은 버리라는 얘기죠. 자기가 모르면. 근데 건축전기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새로 바뀝니다. 새로운 부분이. 특히 정보통신 같은 경우 이제 제 매부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바뀝니다. 전자계산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통신 쪽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 쪽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듯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물론 발성배전이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건축전기,
전기 안전, 전기 운영, 정치, 철도, 뭐 소방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3,000% 빠졌었는데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식하는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조류 계산의 기본 알고리즘. 이거는 뭐냐? 아까 설명드렸던 선형, 비선형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제 넣어서 계산한다는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력조류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이 배워보시자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조류 계산 기본 알고리즘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보겠다?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 라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고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자 PQ 분할법이나 직류 조류 계산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우스 자이델법이 뭔지? 가우스 자이델법은 이제 가우스 자이델법이 있고 가우스법이 있습니다. 이제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축차 대입법.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A 플러스 B는 C다. D 플러스 E는 뭐 F다.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값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여기다 나온 값을 여기다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차적으로 대입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으면 나중에 원하는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들을 풀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넣어서 요 하나의 계산 방식은 쉽습니다. 딱 계산하기는. 단순하니까. 근데 전체적인 계산 방법을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뉴턴 라틴법은 뭐냐면요. 역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계산할지 몰라도 여기서 하다 보면 하나씩 소구가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집어넣는 부분이 하나씩 소구가 된다는 얘기죠. 개념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개수. 여기서 역행렬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걸리는 반면에 뉴턴 라틴법에서는 역행렬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당 시간은 좀 더 느려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계산하고 나면은 뭔가 변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가. 그러면 거기서 다시 집어넣었을 땐 변수가 줄어드니까 요 계산식을 10개를 해야 됐다 그러면 그게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한번 계산할 때마다 그게 하나씩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체 소요 시간은 줄어들더라.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법은 얘가 선형 방정식 얘가 비선형인가요?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가우스 자이델법이 이런 것들을 딱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데 가우스 자이델법이 선형 방정식이고요. 가우스 그러니까 나중에 가우스 자이델 요거 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 축차 대입법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뉴턴 라틴법, 비선형 방정식 이건 역행렬로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가지고 딱 정의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아침에 봤는데도 또 헷갈립니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 자이델법은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뉴턴 라틴법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가우스 자이델법과 뉴턴 라틴법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산당 소요 시간, 예? 전체 계산에 관련된 소요 시간 딱 설명드렸죠? 하나가 있었고 위에 게 올라가고 하나가 있었고 밑에 게 내려가고 그럼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요? 뉴턴 라틴법. 여기 지금 반대로 돼요. 한 계산당 소요 시간은 뉴턴 라틴법이 더 많아지죠. 여기 가우스 자이델이고. 페이지가 어디냐면
194. 한 반복당 소요 계산법은,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딱 보면은, 이렇게, 한 계산당 소요시간, 반복당 소요시간. 요거는 전체 소요시간. 여기 부분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 무조건 뉴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뉴턴. 나머지 여기가 가우스 자이대. 여기가 가우스 자이대. 아까 설명드렸죠. 가우스 자이대법은 하나 계산할 때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니까 모선수에 대해서. 여기는 모선수고 여기는 시간인데 모선수에 대해서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계산할 때. 근데 뉴턴 라스법은 뭐라고요? 역행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행렬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당 소요시간은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모선수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소요시간은 줄어든다. 전체 소요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소요시간은 뉴턴 라스법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 소요시간은 가우스 자이대법이 더 불리하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보시면 200회를 계산하는데 200 모선을 얘는 전체 소요시간이 200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얘는 몇 번만 계산하면 된다? 8번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거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가우스 자이대. 얘는 뉴턴 라프법. 그래서 얘가 네 번이네, 4번. 죄송합니다. 4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간은 8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얘가 8배 정도 또 빠른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이거 이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비교할 때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써주시면은 비교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PQ 분할법. PQ 분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하는 데서 소거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여기 이런 부분들을 소거를 하는데 나중에 반올림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팍 줄이는 거죠. 이게 10바의 열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근사해가지고 아주 줄여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로. PQ로 분할을 해가지고 뭐 5바의 5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줄어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생기는 오차 부분만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게 PQ 분할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직류 조류 계산법 같은 간이 조류 계산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서는 전력 조류 계산이 뭐다라는 부분. 여기 기본 알고리즘에 가면 직각좌표, 극좌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뺐지만 직각좌표, 극좌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이 어드민턴스 행렬,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한 정의가 뭔지, 기재량과 미재량이 뭔지, 그 다음에 가우스 자이대법하고 뉴턴 라스법 정도. 요게 이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5장, 6장, 7장, 8장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PF 컨트롤, QV 컨트롤 반드시 나온다. 그 다음에 그 고장 계산과 응용 나왔었죠. 나중에 10장에 보시면 전체적인 신뢰도 부분 나왔었죠. 예? 이런 부분은 차라리 5, 6, 7, 8, 9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전력계통에서는. 왜? 중복이 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요약을 마쳤고요.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장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2장부터 해가지고 또 내용을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옛날 책을 가져오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옛날 책은 파란색이고 새로운 책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딱 1장의 페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전체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1장에 보시면은 30페이지까지 여러분 책이 나와 있는데 옛날 책은 29페이지까지만 나오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페이지가 하나 더 밀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일장 부분은 설명드릴 때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같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전력계통의 개요, 전력계통의 구성. 여기 페이지는 여기 앞에를 보시면 되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린다.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예? 운영 설비, 부하 설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죠.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고 관리 운용하고 전력을 소비한다. 그럼 전력계통의 특질 아니면 전력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설비를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어떤 부분이냐. 발전 설비하고 수송 설비하고 운영 설비. 이 안에 이제 부하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부하가 운영 설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이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화주 수정해가지고 뭐 화력 발전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발전 설비 단위 같은 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소가 어디 있다 정도는 지금 한 20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송 설비 그 16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송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계통과 배전계통에 대한 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운영 설비 해가지고 부하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급전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급전소에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자동급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자동급전 시스템이 이제 배전 자동화 부분이 되겠죠. 배전 쪽에서는. 근데 송전소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송전소 쪽에서는 아까처럼 EMS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급전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전반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PF 컨트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QV 컨트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 급전소 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가 생기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지, 제어 방식들, PF 컨트롤에서 제어 방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AFC, ELD, 이쪽에 대한 제어 방식들이 다 틀렸죠. AFC 쪽에서는 AFC 쪽에서 보시면은 TFC, FFC, 그 다음 TBC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런 제어 방식들이 나왔었다. 요게 사실 AFC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 부조작용을 외워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속기 풀이, 자동주파수, AFC, 그 다음에 경제부하배분 해가지고 EL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QV 컨트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QV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별 제어, 협조 제어, 그 다음에 종합 제어들이 어떻게 되고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혼용하는지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전력계통의 재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력계통의 구성 요소에서 뭐 발전소, 개폐소, 변전소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을 이제 급전소에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상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전력계통 운영 담당자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전력계통의 특질 여기 부분은 뭐 중요치가 않으니까 다시 지우고요. 전력계통의 특질 같은 건 10점짜리를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력계통의 특질 네 가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시생계중.
시생, 계중. 예. 한자 공부하듯이 하늘철 따지, 건물현, 누류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애우다 보면은 애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생, 계중 그러면 예? 뭐라고요? 시스템의 대규모, 시스템 대규모,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계통 특성의 다양성,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면 이게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스템의 대규모성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계속 전력계통이 이제 커지니까 시스템이 대규모화 된다는 얘기고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왜냐하면 전기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하고 남은 부분에서 바로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를 하지 않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MES라든가 여러 가지 양수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 ES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엔 양수발전 부분만 보셨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전력 저장 설비에 대해서 슈퍼컨덕터를 이용하는 SMES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압축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저장 형태에 따른 부분을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공학부에 나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통 특성의 다양성. 이거는 보시면은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등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돼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유효전력은 전등을 켜거나 전동기를 돌려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제 무효전력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죠. 맥주의 이제 거품처럼 우리가 보시면 전체적인 피상전력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효전력이라고 그러면은 거품이 있는 부분은 무효전력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전력의 수급 균형이 상실되어 발생 전력이 소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파수가 상승하고 주파수가 저하되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저번에 제가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효전력의 수급이 상실돼서 발생 전력이 소비보다 많을 경우 발전기가 빨리 돈다는 얘기죠. 발전기가 빨리 도니까 그때는 주파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상승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발전기의 그 출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부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나중에 5장에 가서 보시면 부하의 동특성, 정특성, 발전기의 대여 특성 나오는데 발전기는 이제 부하가 늘어나면은 이쪽에 부하가 자꾸 늘어나면은 주파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힘이 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늘어날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들을 적당하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하다가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고 만약 부하가 탈락을 하게 되면 부하가 떨어졌다. 그러면 발전기가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전기 올라가니까 발전기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발전기에 대한 가버너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속기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를 해줘가지고 전압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를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계통 내 어느 지점에서든 같은 값을 가져서 전 계통 쪽인 변동 특성을 나타난다. 그래서 발전기는 전부 다 60Hz 동기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같이 운전을 하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동기운전하기 위해서 60Hz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NS는 P분의 120F에서 이 F를 60Hz를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이 극수에 따라서 이 NS가 1800rpm으로 도는 게 있고 3600rpm으로 도는 게 있겠죠. 극수에 따라서. 그러면 그 각각의 발전기들 그 RPM을 조종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동기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상각만 차이가 날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발전기 주파수는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한 대가 셧다운 되기 시작하면 부하가 자꾸 늘어나면 발전기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죠. 아니요. 부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발전기 주파수는 떨어지죠, 자꾸. 그러니까 부하를 죽이는 발전기가 셧다운 되지 않게끔 하려고. 부하를 죽이거나 아니면 발전기 출력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보시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이쪽이 위상이 떨어집니다. 이쪽이 위상이 높고 그 위상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위상이 이런 부분에서 V가 이렇게 있죠. 그럼 I는 이렇게 있죠. 위상이 낮은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동상일대하고 이렇게 부하가 많이 늘면 늘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가 적을 때는 위상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위상각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L 성분이니까. 근데 C 성분 가는 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L 성분이냐 C 성분이냐에 따라서 전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틀려지죠.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단거리선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송전선의 전압은 이건데 우리가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죠. 요 IZ만큼, 임피던스만큼 IR에 대한 전압 강화 그리고 IX에 대한 전압 강화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다 보니까 수전단 쪽에서는 전압 강화가 요만큼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이건 왜냐? 우리가 부하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부하가 진상부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송전단 부분보다 수전단 부분에 대한 전압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파수가 상승하고 주파수가 저하돼서 균형 유지하고 전 계통적인 변동 특성을 가지고 간다. 하지만 무효전력인 경우 무효전력계의 발생과 소비에 차이가 생겨서 수급 균형이 무너질 경우는 전압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P는 뭐라고요? F다. 예? 유효전력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주파수가 변동을 한다. 그래서 5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PF 컨트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7장에서는 뭘 배우신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V 컨트롤. 무효전력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뭐라고요? 주파수가 전압이 변동이 생긴다. 전압이 상승하고 저하되는데 얘는 뭐라고요? 여기 부분은 전 계통적, P는 V는 국지적. 그래서 전압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말단에 콘덴서를 단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메인 계통에다 콘덴서를 다는 부분 역률도 문제가 있지만 전압 강화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력 계통에서 주파수는 전 계통적으로 전압은 국지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러니까 1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정전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발달,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그냥 이제 발전소에 대한 용량들이 이제 500메가와트급에서 이제 80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8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800메가와트가 80만 킬로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1000메가와트입니다. 1000메가와트. 한 기당. 근데 얘는 100만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전력 수급하면서 맨날 400만 얘기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뭐 약간 틀리지만 예를 들어 400만이 전력 예비율로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7천 몇백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킬로와트를 예? 공급을 해줘야 된다. 피크가 여기에서 이제 피크가 이렇게 하는 이 피크 부분이 7천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얼마나 예비율이 있는지 그 예비율을 따지는데 예비율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이런 식으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들어가가지고 부하를 잘라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들을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요즘은 신문 같은 데서도 나오죠. 전력 예비율이 7%입니다. 예? 6%입니다. 예? 근데 몇만 킬로와트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별로 해가지고 단계별, 주의, 경보, 그 다음에 조치해가지고 이렇게 그 단계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지하철 같은 데도 타서 보시면 지하철 옆에 이게 나옵니다. 지금 전력 수급이 몇 프로고 막 하도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0만 킬로와트는 발전소 한 기다. 네?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배전 계통의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정전이 되면요, 그 청평 양수 쪽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정전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옛날에 한번 전체 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는 설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설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진짜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전이 되면은 발전소도 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발전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뭐냐.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운전 조치에 대해서 막 자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송전선 같은 게 탈락이 나거나 발전기가 기동을 안 하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면 발전할 수 있는 건 수력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기타 화력 발전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력 발전용 조작 전원도 디젤 발전기 돌려가지고 조작을 시켜서 증기를 발생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력을 통해서 그런 화력 발전소에 비상용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청평양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청평양수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화력 발전소로 전원을 공급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뿌려진다든가 이런 그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은 뭐냐? 정전이 됐을 때는 청평양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평상시 때는 어디가 기준이냐? 요 밑에 3,000포가 있습니다. 맨 말단에. 그래서 3,000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상각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0도다 그러면 거기서 몇 도가 틀어진다. 왜냐면 그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정전이 되면 이 청평양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됐느냐 이런 부분들 기준점이 틀려진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평양수 쪽에 보시면 이제 동서울변전소에서 청평양수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뿌려줍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동서울변전소에 황색 차단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종류들도 있는데 황색 차단기는 항상 투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전이 나더라도 바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들 중앙급전 시스템에서 대용량 발전소 345kV에 대한 대용량 발전소 그리고 154kV에 대한 변전소 그 다음에 RCC 지역급전소 그리고 HRCC 수력 급전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10장하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나와보시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기계 발급 안전인데 이게 약간 차이가 순서가 틀려져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계통의 재문제와 앞으로의 방향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계획 문제에 가서 보시면은 항상 이제 전력 조류 같은 것도 이따 보시면 전력 조류는 뭐라고요? 사운학 뭐 화군사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운학으로 외웠습니다. 사고 예방 제어 운용 방법 결정, 확충 계획의 입안.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설비 확충, 신뢰도 유지 향상, 환경보완 대책 등으로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계획 문제 맨 밑에 보시면 확충 계획에 관련된 재문제가 뭐가 있느냐? 부하 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공급 신뢰도가 있고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되고 연계를 해야 되고 단락 용량 대책이 있고 한계 용량대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부분들, 연계 방식 어떻게 연결하느냐, 단락 용량 대책 같은 경우는 25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단락 용량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전 계통을 뭐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압을 승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제가 뭐라고요? 사고 예방제와 운영 방법 결정 확충계획 위반. 그러면은 계획 문제에서는 이런 계획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고 예방 제어가 바로 뭐죠? 신뢰도죠. 사고를 예방하면은 신뢰도가 더 높아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 급전 시스템을 이용한다. 한전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자동 급전 시스템이 EMS고요. 배전 자동화. 배전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배전 자동화라고 해서 얘는 NDIS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NDIS. 요건 이제 한전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고요. 뭐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요런 뭐 그 NDIS 쪽에 한전에 대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뭐 보여드린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통의 운영에 관련된 제문제 마지막에 10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인가요? 맨 뒤에 보시면은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련된 제문제 29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 보시면은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장에서 이 전력계통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계통의 주파수, 유효전력제요. 주파수, 유효전력제요. PF 컨트롤이죠. 얘가 어디에 나와 있다? 5장에 나와 있다. 5장에. 그래서 제가 5장, 6장, 7장 이런 부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압 무효전력제요. 전압 무효전력제요. 얘 몇 장? 7장. QV 컨트롤에 나와 있다. 전력계통의 사고시 보호 대책. 이건 뭐 고장 전력은 뭐 보호 계정기 쪽이니까 얘는 8장. 보호 부분은 나와 있고요. 수야각 계통의 단기 경제 운영. 뭐 이거 경제 운영이니까 6장에 나와 있겠죠. 경제 운영. 운영은 6장에 나와 있고요. 뭐 5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수야각 계통의 장기 경제 운영. 이것도 6장 경제 운영이 나와 있을 거고요. 전력 계통의 뭐 연계 운영 같은 거는 안 나와 있고 신뢰도 제어 10장 공급 내비력 10장 그 다음 자동급전 운영 다 10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만 딱 보셔도 뭐라고요? 5장, 6장, 7장, 8장, 10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1장에서 뭐든지 이제 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 전력계통공학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냐? 이런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사고 예방제 운영 방법 확충계획 위반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조류 계산을 알고 그다음에 PF 컨트롤 알고 QV 컨트롤 알고 보호 쪽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운영 쪽 그리고 신뢰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 전력계통공학은 끝나는 겁니다. 송배전공학은 14장까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한 6개 챕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발전은 장수는 많습니다. 막 20장이 있는데 그걸 요약을 해보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뭐 각 장마다 들어가면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는 빈도수가 적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쪽만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전력계통공학하고 송배전공학에서 이 나오는 부분까지도 반드시 알고 가면 되는데 발전공학 쪽은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수식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죠? 화주 수정, 수력 발전소의 역할, 뭐 신뢰도 경제성, 전력 수요 상정, 의 상정 방법, 그 다음에 전원의 특성, 유통설비 역할, 전력계통의 재무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도 다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빈도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여대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보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장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